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화기내과 김용성입니다. 제가 벌써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와보니까 굉장히 화사하고 뭔가 변화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제가 장내미생물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 얘기를 좀 해서 드렸었는데요. 항상 질문이 프로바이오틱스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자체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셨던 것들 10가지 정도를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을 드렸던 거는 궁금증 10가지였는데요. 이번에 방송 나오기 전에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위에 제목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은 이제 질문은 좀 어렵기 때문에 답을 먼저 드리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결과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참 애매한 건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뒤에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가 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유산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전통적으로 발효식품은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효를 시키는 균이 바로 유산균인데 그 유산균이 1850년대쯤에 발견이 됐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시작된 건 아무래도 잘 아시는 이 메치니코프 이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수라는 논문을 쓰면서 장수와 연관된 게 이 불가리아에 있는 바실러스균 같은 것들이 역할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이제 거꾸로인데요. 장이 부패가 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그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산균이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정말로 불로장생의 약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컸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메치니코프는 21세기 한국에서도 계속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 100년 정도 기간 동안은 주로 건강식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었고, 중간에 이제 2021년도에 WHO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만들고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그 정의는 이런 유산과 관계없이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숙주에게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단순한 장수 이런 것보다는 특정에 대한 건강이익 이런 관점으로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와 동일한 건가요? 라는데요. 이건 당연하게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용어들을 우리가 유산균으로 써왔기 때문인데요. 이 유산균은 말 그대로 당을 발효시켜서 주로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양성균도 있고 구균도 있고 강균도 있고 다양한데요. 발견되기는 1800년도에 발견됐지만은 이미 우리 인류는 수백 년 전부터 발효 음식에 사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 한 가지로 고르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미생물인데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의 특성과 차이를 보면은 유산 유무는 관계없고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느냐이기 때문에 유산균의 일부는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의 일부도 젖산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젖산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이제 이런 세균뿐만 아니고 효모균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심바이오틱스도 있고요.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식사를 섭취했을 때 그중에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물질, 즉 단세지방산, 쇼체인 패티애시드나 좀 최근에 관심 받고 있는 부트레이트 같은 걸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혹시 죽고 나서도 또 건강이익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균을 직접 섭취한다는 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약이라든지 이런 파우더 같은 걸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균이 건강상 이익을 주는 균을 직접 먹는 것, 이거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은 정의고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들만 선택적으로 성장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것, 그런 원료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섬유소가 되겠고요. 아니면 일부 또 특정한 당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은 바로 신바이오틱스가 되겠죠. 합쳤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게 같이 조금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관심받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제 살아있는 균은 아니고요. 살아있을 필요가 없고 죽어있는 균 또는 이런 균들이 생산했던 이런 물질들, 이걸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균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어떤 특정한 케미칼 같은 물질들을 더 지칭한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건강을 얻을 수 있나요?인데요. 앞에서 이제 효과가 있나요? 물어봤었는데 그 효과라는 게 굉장히 두리뭉실한 그 얘기고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각각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게 장 건강이죠. 그래서 소화라든지 영양 흡수 촉진, 장 증상도 감소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설사가 많이 감소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 장 건강의 유지 및 개선 이런 말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로 장에 대한 것들이 현재까지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가장 근거가 많은 것은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외에도 최근에 관심받고 있는 것은 정신 건강의 개선이라든지 피부 건강, 뭐 체중 감소,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또는 혈압 강화도 있겠고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각각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최근에는 알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전히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줄 때 가장 많이 처방하는 그런 기준은 바로 설사입니다. 특히 이제 급성 감염성 설사인데요. 병원 가시면은 설사 때문에 가시면 한 3일 정도 약을 받으시면서 대부분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했던 연구 중에 가장 대부분이 이 설사에 대한 연구였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보면은 이 중증도 얼마나 심하냐 설사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냐를 약 하루 정도에서 하루 반 정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실은 설사라는 게 3, 4일이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3일, 4일 갈 거를 뭐 2, 3일로 이렇게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됐을 때 초기에 복용을 해야 이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린이 육아시설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가끔 유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설사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한 유산균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를 이게 모아서 연구해 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굉장히 제품이 많잖아요. 균도 많고 그런 것들이 동일한 건강 이익을 주는지 이걸 자꾸 가끔 물어보십니다. 뭐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먹는 목적에 따라서 뭘 먹어야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건강 이익을 줄 때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건강 이익을 주는데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고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A 제품 먹든지 B 제품 먹든지 모든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즉 뭐 유산균이 대표적인 그런 것들인데요. 산을 내면서 죄송합니다. 산을 내면서 유해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경쟁적으로 영양소를 다 섭취해버리니까 유해균이 못 산다든지 붙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고 감염성 설사를 호전시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동일한 건강을 주는 거죠.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데 또 특정한 기능들, 예를 들면 비타민 합성이라든지 담즙을 대사한다든지 뭐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라든지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비 같은 경우는 락타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세균 자체에 이런 효과가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아밀라지 같은 비슷한 것들인데요. 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고요. 특히 이제 유당 같은 걸 많이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유를 먹고 소화가 안 된다 할 때 이런 유산균, 이런 균주를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기능들은 종특이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려우실 텐데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특이한
균주 자체에 의한 특이적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경적인 효과라든지 면역학적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드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모두 다 동일하진 않고 일부 특정 기전들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할 때 뭐 제품 이름만 알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효과를 원해서 제품을 선택하고 싶으면은 균주 이름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균주 이름을 사실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긴 한데요. 이런 균주 이름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뭐 제품을 보시면 바로 라벨에 있습니다. 이제 뭐든지 제품을 살 때 라벨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린 락토핏, 여기 뭐 잘생긴 박서준 씨가 모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꽤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가 LGG가 들어있는데요. 공유. 사실 이런 거 보다가 저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강의 많이 하니까 광고 하나 들어올까 싶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생겨야 들어오지 아무나 지켜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이 중간에 균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균 이름이 써 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이런 제품도 있는데요. 이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중간에 균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자, 그거 확대해 볼까요? 락토피셋은 락토바시러스 플란타룸, 뭐 스트레프토코커스, 비피도박테리움 굉장히 많죠. 6, 7개 들어있는데 이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말리스하고 LGG 그리고 가장 잘하는 LG 두 가지만 들어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제품에는 역시 락토바시러스 헬베티쿠스와 롱금이 들어있고 또 LGG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3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제품의 라벨을 잘 보시면 어떤 균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물어보시는 게 어떤 게 좋은 제품인가요? 물어볼 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균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적어도 이 제품의 라벨에 정확한 정보들이 있는 게 없는 제품보다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이 라벨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능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기능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일회에 먹어야 될 복용량이 나와야 되고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또 균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락토핏이나 LGG 같은 걸 보시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다.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와 함께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중요하게 금방 말했던 이 프로바이오틱 제품들의 이 이름, 여기에 이제 속종명이 나와 있는데 균주명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으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회사 연락처 당연하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표기가 돼 있으면은 좋은 제품, 적어도 믿을 만한 제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균의 신뢰도를 떠나서라도요. 그래서 이제 6번째로 제가 이제 들었던 질문들은 뭐냐면 종류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있는데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일반적인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제 3가지 제품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표시 효능 어떤 걸 표시할 수 있냐면 동일합니다. 모두 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균이 다 달라도 이런 일반 건강식품은 이런 표기 효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19개의 종류의 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재조합하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데 대신 표시 효능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이 개별 인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뭐 질 건강이라든지 체중 감소, 피부 손상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의미가 있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표시 효능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별 인정 제품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균이 아무거나는 아니고 그 제품이 그 균이 그 연구에 대해서 설명이 된 증명이 된 그런 균들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이렇게 약을 줄 때 같이 섞어서 주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조금 이 표시 효능이 다릅니다. 뭐 장내 세균총의 이상 회복, 설사 증상 개선, 뭐 장염 이런 진단명이 써 있기도 하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균주들과 원칙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은 균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처음부터 일반 제품이 아니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라 그럴까 그 질환에 쓰려고 노력했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일반 여러분들이 접촉하시는 것은 이런 일반 건강식품이 되겠고요. 19개의 균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 균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한번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균이 LGG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균주가 뭐야? 그랬더니 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제지랍니다. 딱 알려주는데 챗GPT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다만 이 특정 균주가 제일 많이 판매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뭐 좋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각국의 식문화 및 산업 구조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표현을 첨언을 해주는데요. 어쨌거나 실제로 연구도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균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GG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개의 제품 중에서 이 덴마크 유산균에는 이 비드박테리아와 함께 같이 들어가 있고요. 홀로바이오틱스 M에는 2개의 락토바실러스와 함께 락토바실러 중에서 하나가 LGG고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는 비피드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걸 좀 넣으면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요. 자, 이런 LG를 어떻게 읽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종속, 과목, 항문계 가장 외우기 싫었던 거. 저도 이게 싫었는데 지금 또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균 이름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겠죠. 김용성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동명이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로 갈수록 굉장히 큰 카테고리고 아래로 갈수록 가장 세밀한 카테고리니까요. 동아시아계 중에서 한민족이고 그 중에 김씨면서 광상김씨인데 양강파 중에 김용성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아마도 똑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동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이 주민번호를 확인해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번호가 바로 이 균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감별할 수 있다. 이게 균주라는 건데 세균도 비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LGG균을 보면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시스 이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람노시스 지지라는 겁니다. 이 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주민번호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LGG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똑같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스가 있는데 그 뒤에 LCR30가 붙으면 다른 균입니다. 이거는 이제 람노스라는 균이고 병원으로 처방하는 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볼 때 여기까지 종까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종 밑에 균주가 다르면은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균주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퓨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은 균주 특이성이 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맨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그때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균주 특이성이 다 균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제품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종 같은 것을 분리할 때요, 저희가 유전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게 A, B, C, 즉 이제 균주명만 다른 거죠. 주민번호만 다른 건데 똑같은 종인데요. 이게 유전자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포유류로 따지면 인간하고 원숭이, 깁슨이나 뭐 심지어 이런 레머 같은 차이 정도까지 클 만큼 이 유전자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차이죠. 아무리 앞에 이름이 같더라도 뒤에 번호가 다르면 기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ATR인 게 있어요. ATI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균주들도 유산균들도 소화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ATI를 소화시키는 능력이 이 여러 가지 균을 비교해봐서 조사해 보면은 자 얼마나 잘 됐나. 적게 남아있을수록 소화력이 세겠죠. 근데 똑같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시스인데 이 양쪽에 여기는 LE3고 여기는 LA2A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혀 앞에 이름이 다른 것보다 더 클 만큼 이런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요 이름만 달랐을 뿐인데 맨 뒤에 주민번호만 달랐을 뿐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원할 때, 예를 들면 장 건강, 뭐 설사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지만은 좀 특별한 효과를 원할 때는 이런 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하고 복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8번째로는 동일한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누구에나 동일한가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다 똑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이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균이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LG라는 똑같은 동일한 제품을 여러 명에게 줬어요. A 저한테도 주고 제 친구한테도 주고 했는데 그 두 사람한테 똑같은 효과가 일어날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2018년에 한 번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와이즈만 연구소의 엘리나프라는 분인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어떤 연구를 했냐면 대단한 연구를 했는데 유산균을 먹인 사람, 그다음 유산균을 가짜 유산균 이제 먹인 사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먹은 상태 한 4주 정도 먹이고 또 4주 지나 안 먹이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먹는 동안에 위부터 대장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10군데 정도를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조직 검사도 하고 장에 있는 내용물도 꺼내고 점막을 이렇게 브러쉬로 해가지고 얻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먹은 유산균이 이 장점막에 딱 그대로 생착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대변으로 다 나오는지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대변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장 점막이 안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장점막에 붙어 있는 균은 허용균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 원래 살고 있던 장내 미생물이 새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살자라고 허용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점막에 붙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저항균, 저항균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우리랑 못 살겠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약을 주면 당연히 이제 점막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투여한 A라는 LG라는 균이 저희가 이제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 저항균, 즉 똑같이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람들은 전혀 위약을 먹은 것처럼 약을 안 먹은 것처럼 유산균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점막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먹은 사람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분변에서 어떻게 할 거냐? 분변에서는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은 허용균이나 저항균 모두 안 먹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다. 이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거는 통계적이지 않아서 분변으로 봤을 때는 먹었으니까 당연히 나온다. 먹었으니까. 그런데 점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점막에서 생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참 판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줬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복용 중에는 분변에서 나오긴 하지만 복용을 중단하고 4주 정도 지나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허용균이든 저항균이든 일단은 안 먹게 되면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외부에서 투여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효과가 있으면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이게 한 번 먹어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언젠가 학회에서 이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너네 정말 대단한 연구를 했더라 그랬더니 우리는 아주 용감한 연구자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출혈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특별한 결과를 알려내면서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똑같은 균인데 왜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먹었으면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게 바로 이 먹은 사람의 기저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은 깨끗하지 않고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은 유산균이 있지 않습니까? 유산균뿐만 아니고 많은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쉽게 침투할 만하거나 아니면 얘가 좀 성격이 좋거나 근데 그러면 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독한 녀석만 있다든지 나쁜 애들만 있다고 하면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복용한 사람 측면에서 어떤 생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만약에 이제 음식과 똑같이 유산균을 입으로 먹게 되면은 위를 통해서 소장을 지나가서 대장으로 가겠죠. 이 과정인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을 그 사람의 본래 장내 미생물을 결정한 요인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 섬유질 같은 거 먹고 있느냐, 또 약물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약을 먹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장내 미생물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프로바이오틱스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운동도 꽤 영향을 많습니다. 운동이 장내 미생물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운동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소화 요소들, 그리고 위산, 이런 것들이 이 프로바이오틱스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인데요. 위에 들어가서는 위산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그다음에 담즙이 많은가 적은가, 최저 요소가 적은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살아남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위산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이 식도염 때 많이 먹는 거, 그런 걸 먹게 되면 위산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조금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대로. 대신에 잡균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약간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장과 대장의 이동 시간,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우리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각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먹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이런 개인차를 곱하면 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특정 유산균이 나한테 맞는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런 걸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것이냐, 최소한 4주 이상은 복용해보고 평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어떤 거는 이제 단일 제품이고, 어떤 거는 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10억 개만 있고, 어떤 거는 100억 개가 있다는데 균 종류가 많거나 수가 많으면 좋은 제품인가?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거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항생제와 설사, 예를 들면 설사 예방에 이제 LGG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LGG에다가 다른 균을 더 섞으면 혹시 더 좋을 것인가?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과 단일균주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없더라. 이게 대부분의 이제 연구였고요. 일부 헬리코박터를 재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괴사성 장염 예방한다거나 이런 때는 조금 복합균주가 우세했었는데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선택할 때 균 종류가 아주 많거나 뭐 균수가 너무 많은 거를 꼭 필요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생제와 설사라든지 일반 장염 설사 때는 아무래도 모든 균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균수가 많은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치료 외에 아토피라든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뭐 상기도 감염을 예방하는데, 이건 면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균주를 선택할 때,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그 균주에 대한, 이 효과가 있는 균주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게 맞지, 균 종류의 수나 균 수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은 일반적인 특성 말고 아까 위에 높았던 특별한 특성들, 특수한 기능들은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특히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처방하는 균주 중에서도 각각 어떤 연구가 있는지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연구는 바로 이제 무작위 대조군 연구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어봤더니 좋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위약과 진짜 약과 가짜 약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는 의사도 모르고 먹는 환자도 몰랐는데 진짜 나중에 한 4주 지나서 보니까 진짜 약 먹은 군들만 효과가 있더라.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연구인데,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그 제품을 믿을만 할 것 같다. 그 특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연구들도 질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이것까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연구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우울불안의 효과가 있다라는 건 좀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유산균에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레비움이라는 균주인데요. 이런 것도 실제로 우울불안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인과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맹검 위약대조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주 정도, 한 2달 정도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균이 들어간 균주만 유의하게 점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어떤 적응증,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효과를 얻고 싶다고 하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중맹금 위약대조용과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임상용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스트레인 스페시피시티, 즉 균주 특이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보여드린 얘기인데요. 이름이 비슷하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부산에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강의 장소가 조선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조선호텔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조선호텔은 여기였는데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그랜드 조선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길래 올라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쳐다봤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호텔이. 그래서 시간 늦었기 때문에 모래사장을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20분, 30분 뛰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도 그러긴 하는데 특히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말할 때는 이 균주 특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제품 중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제품과 또 그 유사한 짝퉁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복용해야 되나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뭐 햄릿은 이제 중국에 4년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현대 한국인들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까 말까를 가지고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게 이제 사실은 답은 없는 거죠. 답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저 가끔 톡으로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질문이 많은가 봤더니 미국의 MD 앤더슨이나 하버드에도 이런 이제 아티클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칼럼들이 매일 먹어야 될까요? 섭취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있어서 도대체 뭐라고 써 있을까? 이게 한 2018년도니까 한참 이 프로바이오틱스 열풍이 불었던 때 같아요.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항상 영양소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원칙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포함된다. 그러니까 약뿐만 아니고 우리가 건강식품뿐만 아니고 좋은 음식, 좋은 발효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맞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품처럼 엄격하게 규제가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제품마다 질과 첨가물이 다양하다. 결국은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써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될까 싶은데요.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질이 안 좋은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먹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선택할 때 좋은 제품을 골라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결국은 건강식품의 개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약이 아니니까 즉각적으로 좋아진 게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드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뭐 4주나 8주 꾸준하게 먹었는데 좋아진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오늘 먹고 당장 내일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MD 앤더슨에서는 이 건강식품 복용하기 시작하거나 시기를 아주 크게 변화시키기 전에 의사에게 꼭 말을 하고 상의해라라고 이제 써놨는데 뭐 사실 의사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은 매일 섭취해야 될까? 모두 다 예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숙주에게 건강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너무 건강하다. 장이 매일 배변도 보고 배도 안 아프고 가스도 안 차고 너무 건강하다고 하면은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의 상태는 장내 환경 또는 균들의 상태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뭐 음식을 짜장면 먹었으면은 이렇게 갔다가 과일 먹으면 이렇게 갔다가 뭐 뷔페 먹으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뭐 장염에 걸렸다든지 너무 이상한 음식을 좀 먹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갔다든지 이럴 때 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때는
당연하게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언저리에서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큰 병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분들은 장내 미생물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꾸준하게 드실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나는 여기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 한 번도 장애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이런 분들은 장 건강을 위해서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 불안이, 장은 건강한데 우울 불안이 있다. 뭐 이러면은 이런 목적으로는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하냐에 따라서 꾸준히 먹을 것인가, 간헐적으로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일정 범위를 넘어선 어떤 병적인 상태가 가면은 이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약간 보조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이 프로바이오틱스란 뭔가 살아있는 생균이고 우리 몸에 건강한 이익을 주는 것인데 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이제 질환을 예방할 것인지, 질환을 치료할 것인지. 사실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받는 처방 프로바이오틱스를 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주치료는 아니고 보통은 보조적인 치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걸 주면서 기존에 써야 될 약과 상호작용이 있지 않은지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가끔은 환자들에게 이걸 주면은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끊고 와서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이 질환 예방 또는 가벼운 증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목적인지, 가스인지, 변비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시고 적절한 균주를 선택하시고 생산자를 좀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라벨을 잡으라고 했는데 라벨에 자들이 달고 있고 정보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균들의 이름을 내가 알 수 있다. 그럼 좋은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좋은 회사 거 사라고 합니다. 좋은 회사 거, 잘 알려진 회사.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관리는 잘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국이라든지 홈쇼핑 온라인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개별 인정이 아닌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유산균이 증식되고 유해균이 억제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 배변 활동 원활 때문에 변비 환자들이 많이 드시고 오시는데요. 가벼운 변비는 괜찮습니다.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심하신 변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심한 변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변비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충분히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유산균을 조금 처방해서 받으셔서 복용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집중해가지고 10가지 정도 궁금했던 질문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한번 오늘 제가 드린 내용 가지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물광 피부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유산균이 요즘 종류가 많던데 진유산균, 피부 유산균 효과가 다 다른가요? 이제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별 인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유산균 증가,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이것밖에 이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회사에서 특별한 기능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마케팅해서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과 관계된 연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질 유산균 같으면은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질의 유산균이 될까 싶은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입으로 먹은 유산균들이 질로 이동해서 질의 환경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꽤 외국에도 많이 있었고요. 반복적으로 좀 불편감이 있었다든지 약을 먹은 적도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피부 유산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허가를 받았으면 분명히 그거와 연관된 연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송하연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복용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효과를 판단할 때 즉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4주에서 8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을 보게 되면 30일 연구나 8주 연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야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제품을 이제 구했는데 한 달 애매하면 2달 정도 드셔보시고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건 좀 본인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균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균주가 다른 걸 먹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용량을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균주를 다른 걸로 해서 제품을 골라가지고 복용해 보시는 게 효과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마무님께서 물어보셨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은가요? 아니면 식사 후에 먹어도 괜찮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뺐는데 희한하게도 이거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라벨을 잘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좋은 제품들 연구가 좀 돼 있는 큰 회사에서는 거기 좀 써놓습니다. 언제 드시라고 물 얼마와 함께.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냥 먹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산입니다. 그래서 코팅이 안 돼 있거나 어떤 보호 장치가 안 돼 있으면은 공복에 먹으면은 위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식사 직전에 먹으면서 바로 식사하시든지 아니면 식사와 함께 먹든지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긴 하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대부분 그런 말이 없는 게 다 이런 무슨 장용전 코팅 같은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위산에 어느 정도 아무 때나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아마 안 써 있는 좋은 회사 제품들은 시간에 관계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그게 써 있는 제품들은 이제 그걸 맞춰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오고금념님께서 물어보셨어요. 항생제를 복용 중인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같이 먹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이게 좀 애매한 말인데요. 이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는 유해균을 죽이려고 주는 건데 균을 죽이는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도 세균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들어오면 걔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복용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주는 경우는 항생제 때문에 설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항생제가 유해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장내에 있는 균들도 다 없애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설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려고 유산균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세균을 주게 되면 항생제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를 줄 때는 효모균을 줍니다. 비오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아니면은 이제 그 클로스트리움 보트리움균 같이 포자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먹는 항생제와 상호작용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유지하면서 항생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생제를 복용 중이면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복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춘님 개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춤형 마이크로디스를 선택하려면 어떤 검사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좋은 이제 아주 이해를 잘하시고 하신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그걸 받아들인 것과 저항성 있는 균을 나눌 때 기준이 어디였냐면 장 점막이었어요. 분변이 아니고. 근데 현재 우리가 장내 미생물 검사하는 건 대부분 분변 검사거든요. 근데 분변 검사로 하게 되면 내가 먹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거의 대부분 더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마치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 분변 검사를 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연구에 근거하면은. 그래서 저게 이제 이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기 전에 분변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종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비피도가 부족하다든지 락토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그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겠는데 내가 먹고 나서 그 다음 추적 검사를 해가지고 계속 잘 나오나 봤을 때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먹고자 하는 목적을 보시고 그 목적과 맞는 균주가 혹시 찾아보신 다음에 그런 연구가 있는 균주를 선택해서 드셔보시고 반응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투여 전에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한 번 정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검사가 좀 비싸서요. 저는 일반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방법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살 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름이 뭘까요? 살 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뭐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이름을
얘기하기 그런데 괜찮나요? 뭐 우리 요즘 TV에 많이 나오던데요. 그 뭐죠? 그 비엔날신인가요? 뭐 그거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식욕이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작용이 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요즘 말하는 뭐 위고비 같은 그런 작용하는 기전이 GLP-1이라는 것인데 그런 호르몬에도 약간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식욕이 떨어질 만큼은 아닌 것 같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면서 장내에 있는 유해균들을 좀 억제하는 것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사성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많이 흡수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소화가 안 된다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살을 좀 빠지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어떤 기전으로 살이 빠지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식욕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논문 한번 그 제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뭐 한두 달 정도 임상 연구에서 아마 1kg, 2kg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P-밸류가 차이가 나서 통계로 차이가 나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거긴 하지만은 그만큼 효과가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제 제 생각에는 그걸 드시면서 내가 살 빼는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있으니까 음식도 조심하게 되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치료가 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김태형님께서 아토피에 바이오코어 피부 면역 유산균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바이오코어 피부 면역 유산균은 제가 모르는 제품이라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바이오코어 제품을 가지고 라벨을 보신 다음에 거기에 아마 균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찾으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 검색 그 균 이름하고 구글에서 플러스 아토피를 쳐보시면 아마 영상 연구가 좀 나올 거예요. 나올 거면은 그래도 한번 써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전혀 없다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 경험상 아토피 쪽, 그다음 피부 알러지 쪽으로는 락토바실러스 계통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스트레인 스페시픽 그 균주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균 이름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러버님께서 유산균과 프리박스를 같이 먹으면 좋다고 들었는데 따로 섭취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사실은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고요. 같이 드시면 됩니다. 같이 드시면 되고 어떤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거의 대부분 섬유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있잖아요. 뭐 양배추도 그렇고 뭐 파이버 많은 샐러드, 뭐 쌈채소, 뭐 이런 것들, 과일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장내 세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히려 먹으면 잘못하면 가스가 찰 수는 있긴 한데 그 장내 미생물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일반적으로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야채를 많이 드시라.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그 뷔페에 가면은 샐러드 한 접시를 꼭 먹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종류. 저는 쌈채소를 많이 권유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주로 먹을 수밖에 없는데 김치 외에는 파이버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섬유질이. 근데 과거에는 다양한 나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섬유질의 다양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섬유질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나물 음식, 그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기님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건 르런틴 항우울제 같은 거를 1년 정도 복용하고 계신데 몸에 나쁜지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약은 선택을 할 때 모든 약은 찾아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좋은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당연히 있어요. 밥도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것도 부작용인데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걸 먹었을 때 그런 부작용보다는 얻을 수 있는 작용, 좋은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드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드실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충분히 쓰신 다음에 천천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약들이 술 마시는 것보다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치료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는 게 훨씬 나쁘죠. 술로 해결하시지 마시고 좋은 약 그리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노력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 또 질문이 나왔네요. CJLP133과 143 과체 유래 유산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마 CJLP면은 CJ 건가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저거를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저 균주 이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번 찾아보고 왜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게 아토피 효과가 있다고 거기에 써 있으면 그 효능 효과 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산균 증가,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이거 외에 아토피 효과가 있음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개별 인정 받지 않고도 따로 연구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제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0분이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프로바이오스에 대해서 항상 많이 물어보셨던 거 10가지를 가지고 궁금증을 좀 풀어봤고요. 혹시 뭐 이제 다음에 더 다른 또 궁금증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한번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